여러분, 김영석입니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때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있는 동안 내 마음이 천천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욕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칼자국을 남깁니다. 그 칼은 대개 손이 아니라 말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점은 그 말이 늘 좋은 말처럼 포장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판단할 때 행동을 봅니다. 하지만 행동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반면 말버릇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말버릇은 그 사람이 평소에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이며 자기 안에 결핍이 새어나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보다 무심코 어떤 말을 반복하는지를 더 주의 깊게 봅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은 대개 큰 악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독을 매일 조금씩 타넣습니다. 그리고 그 독은 관계라는 컵 속에서 서서히 농도를 높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특별히 나쁜 일을 겪은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무겁습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합니다. 무엇이 마음을 건드렸는지 딱 집어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분명 좋은 말을 했고 칭찬도 했고 조언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찝찝합니다. 그 찝찝함이 바로 신호입니다. 말의 겉모양이 아니라 말 속의 태도가 내 마음을 찌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은 대놓고 무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대신 칭찬을 가장한 무시를 합니다. 축하를 가장한 내려치기, 관심을 가장한 평가, 친절을 가장한 우월감, 그들은 칼을 숨기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듣기엔 좋지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근데 너 원래 그런 거 잘 못했잖아. 누가 도와준 거 아니야. 가 따라옵니다. 혹은 네가 이런 것도 하네. 의외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대단하다가 아닙니다. 핵심은 의외다입니다. 의외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너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던지는 말이지만 그 속에는 상대를 원래 아래에 있던 사람으로 규정하는 시선이 들어 있습니다. 축하가 아니라 위치를 정하는 말이죠. 이런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야, 내가 요즘 열심히 했어. 진짜 밤새워 연습했어. 내가 다 했어. 설명을 늘어놓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은 당신을 살리지 못합니다. 설명을 길게 할수록 그 사람은 속으로 더 확신합니다. 봐라, 내가 건드리니 흔들린다. 그 사람의 목표는 사실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성취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취로 인해 당당해지는 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 다시 말해 여러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성이 못된 사람은 타인의 성장 앞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남이 한 발짝 앞으로 나가면 자기 안에서 비교가 일어납니다. 비교가 일어나면 열등감이 올라옵니다. 열등감이 올라오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도 배우자이며 다른 하나는 저 사람을 낮추자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전자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본성이 못된 사람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후자를 선택하면서도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칭찬의 포장지를 씌웁니다. 칭찬이라고 해두면 공격이 아니라 좋은 말이 되어버리니까요. 이 교활함이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욥은 상처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손절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칭찬 가장 무시는 상처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예민한가?
그냥 농담인가? 그래도 좋은 뜻이었겠지. 이렇게요. 그 순간부터 관계의 중심이 여러분이 아니라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내 감각을 믿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위험의 시작입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면 공격보다 애매한 공격에 더 오래 시달린다는 것을요. 정면 공격은 분노로 끊어내지만 애매한 공격은 자기 검열로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칭찬인데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칭찬을 들은 후 마음이 오히려 얼어붙고 내가 작아진 느낌이 들고 집에 돌아와 계속 그 말을 곱씹게 된다면 그 말은 이미 칭찬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말은 기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가 웃었는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반응은 짧고 단단하게 하십시오. 누가 도와준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했어요. 여기서 끝입니다. 의외다. 그럴 수도 있죠. 또는 저도 하면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길게 설명할수록 대화는 인정받기 위한 재판이 됩니다. 관계에서 재판을 열면 늘 지는 쪽은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짧게 끊는 것은 무례가 아니라 자존의 기술입니다. 셋째, 그 사람을 마음에 가까운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멀리 해야 할 사람은 반드시 큰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기쁨을 축하하지 못하고 축하하는 척하면서 내 자존감을 깎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내 삶의 빛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겉으로는 별일이 없는데 마음이 흐려집니다. 이것만큼 손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인연은 나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진짜 인연은 네가 웬일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생했겠다, 멋지다 라고 말합니다. 칭찬 뒤에 꼬리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나를 원래 부족한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내 과거를 끌어와 지금의 성취를 깎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당당해집니다. 더 나아가 나도 그 사람을 당당하게 축하해주고 싶어집니다. 인연은 그렇게 서로를 키웁니다. 반대로 본성이 못된 사람은 내 성취를 보며 한 번 더 만져봅니다. 어디가 약한지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을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툭 칩니다. 예민해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가 아픈 걸 즐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버릇이 아닙니다.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세계관입니다. 타인을 축하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타인을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사랑은 감탄과 존중에서 시작되는데 그들은 감탄 대신 비교를 하고 존중 대신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관계를 늘리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고르는 지혜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누군가의 열등감을 달래주며 쓰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내 마음을 깎아먹는 말 앞에서 참아야 어른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참는다고 품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품격은 때로 가려내는 단호함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웃으며 칭찬을 던졌는데 내 마음이 차가워졌다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결론을 내리십시오.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결론 하나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때 내 진짜 성취와 내 진짜 꿈은 쉽게 꺼내 보여주지 마십시오. 진짜 박수칠 사람에게만 보여주십시오. 박수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순간 그들은 박수 대신 가시를 쥐어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더 귀합니다. 축하를 가장해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말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드러낸 것뿐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독을 해독하느라 지칠 필요가 없습니다. 독이 있는 자는 처음부터 내려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김형석입니다. 관계에서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들은 욕하지도 않습니다. 무례하게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마음이 텅 비고 내가 사라진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대화를 마음의 교류로 하지 않고 무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있지요. 큰 용기를 내어 말문을 열었는데 상대가 공감해 주기는커녕 갑자기 자기 이야기로 방향을 꺾어버립니다. 아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했어. 그 정도로 힘든 거야? 나는 옛날에 말이야. 이 말이 왜 독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말은 상황을 비교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비교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이 더 크다는 선언. 당신의 이야기보다 나의 서사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대화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을 열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조언이 아니라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이 위로받는 순간이 자기에게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주목받으면 내 존재감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다시 자기에게로 끌어옵니다. 이것을 저는 감정의 독점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감정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결국 감정의 중심을 자신으로 돌리는 습관이지요. 이런 사람의 말버릇은 아주 일정합니다. 그건 별거 아니야. 나는 더 힘들었어. 내가 옛날에 겪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봤는데. 듣는 사람은 그 순간 마음이 다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꺼낸 진심이 진심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상처가 깊을수록 해결책보다 먼저 필요한 건 인정입니다. 그런데 감정 독점형 사람은 인정 대신 평가를 합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거지. 너는 아직 덜 힘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셈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기쁨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좋은 일이 생겨서 조심스럽게 말하면 그게 뭐 대단하다고. 나는 더 좋은 일도 있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을 빼앗고 기쁨도 빼앗습니다. 결국 상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자기 인생의 그림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피해자는 이렇게 느낍니다. 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내가 초라해진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기의 괴로움만 크게 여기고 남의 괴로움을 가볍게 여기는 자와는 결코 깊은 정을 나눌 수 없다. 이 말이 왜 정확한가요? 깊은 정이라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내어주는 능력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감정 독점형 사람은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늘 내 이야기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대화를 오래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내 감정이 점점 작아집니다. 내가 느끼는 게 별건가 하고 스스로를 축소합니다. 둘째, 내 말이 점점 짧아집니다. 어차피 말해도 빼앗기니까요. 셋째, 관계가 위로가 아니라 노동이 됩니다. 만나면 내가 들어줘야 하고 내가 맞장구 쳐야 하고 내가 기운을 내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마음이 마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그 사람 앞에서 내 깊은 이야기를 꺼내지 마십시오.
마음은 누구에게나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문을 열려면 그 안에 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감정 독점형 사람은 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가구를 자기 마음대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니 중요한 이야기는 아끼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가벼운 근황 정도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대화를 뺏길 때는 멈추는 기술을 쓰십시오. 상대가 나는 더했어로 들어오면 길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랬군요. 그런 일도 있으셨군요. 짧게 받고 다시 내 이야기로 돌아오려 애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싸우듯 내 이야기 되찾기를 하면 당신만 더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애초에 대화의 균형을 원하지 않습니다. 셋째, 나 자신도 경계하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내 경험이 늘어납니다. 경험이 늘어나면 자꾸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픈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먼저 내 경험을 꺼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감정 독점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한 가지 규칙을 주십시오. 누군가가 힘들다고 말하면 나는 먼저 이렇게 말한다. 그랬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다. 이 침묵이 상대에게는 당신 이야기를 내가 품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어른의 품격은 말솜씨가 아니라 침묵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성이 못된 사람은 그 욕구가 유독 강합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 위에 자기 이야기를 쌓아 올립니다. 남의 감정 위에 자기 감정을 덧칠합니다. 결국 상대의 마음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 갈수록 병이 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기준을 세우십시오. 내가 마음을 열었을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머물러 주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밟고 자기 무대로 올라서는가? 이 기준 하나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여러분, 김형석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가장 빨리 드러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도, 이익이 걸렸을 때도 아닙니다. 의외로 첫마디에서 드러납니다. 만나자마자 나오는 첫마디는 그 사람의 기본 온도입니다. 그 온도는 하루 컨디션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러 갔는데 자리에 앉기도 전에 상대가 한숨부터 쉽니다. 아이고, 오다가 버스가 얼마나 험하게 운전하는지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 요즘 세상 진짜 엉망이야. 난 온몸이 쑤셔 죽겠어. 아들, 딸은 연락도 없고. 이런 말이 시작되면 그날 만남은 이미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 사람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불평의 쓰레기 봉투를 툭 내려놓고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새 그 쓰레기를 함께 치우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관계의 온도를 낮추는 불평불만이라고 부릅니다. 친하니까 털어놓을 수 있다고요. 물론입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만날 때마다 인사처럼 의례처럼 불평으로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하소연이 아닙니다. 상대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방식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분은 전염됩니다. 웃음도 전염되고 짜증도 전염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에너지가 예전 같지 않지요. 그래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건강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불평, 불만이 습관인 사람은 자신이 전염원이라는 걸 모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모르는 척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그래.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힘든 것과 아무에게나 쏟아붓는 것은 다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남기신 말 가운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입술이 열리기 전에 마음을 먼저 헤아려라. 말은 내 속이 시원해지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는 그릇입니다. 불평은 대개 그릇이 아닙니다. 불평은 쏟아붓는 겁니다. 상대가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그 자리가 그런 자리인지 조금도 살피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흔히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부정적 감정을 소화할 능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속이 답답하면 스스로 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대신 누군가를 붙잡고 말로 쏟아냅니다. 그리고 상대가 맞장구 치고 위로해주면 잠시 편해집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자기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남의 에너지를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만날 때마다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지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중요한 것은 첫 5초의 법칙입니다. 대화의 첫 마디가 불평으로 시작되면 듣는 사람의 뇌는 즉시 경계 모드로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오고 표정이 굳고 마음이 다치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그냥 습관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이미 반응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무겁고 괜히 기운이 빠집니다. 말이란 그렇게 몸을 건드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과 오래 지내면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옮는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래도 난 괜찮아 하고 버팁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비슷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즘 세상 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도 몸이 여러분의 삶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불평은 전염병입니다. 가까이 할수록 옮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현실적인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평이 시작되면 대화의 방향을 즉시 바꾸십시오. 상대가 아이고 몸이로 시작하면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해결로 돌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불평을 오래 들어주면 상대는 그 자리를 감정 배출구로 확정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아니라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러니 초기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둘째, 공감과 흡수를 구분하십시오. 공감은 그랬구나, 힘들겠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흡수는 상대의 우를 내 몸 안으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공감은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그리고 곧바로 그래도 오늘은 얼굴 보니 좋네요. 우리 기분 좀 풀어봐요. 이렇게 선을 그으십시오. 선을 긋는 것이 냉정함이 아닙니다.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건강한 기술입니다. 셋째, 거리를 두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만날 때마다 불평만 쏟아내고 여러분이 지쳐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성격이 아니라 습관, 더 깊게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를 여러분이 고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에너지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시간도 짧게 잡고 필요하면 오늘은 좀 피곤해서 올해는 못 있어 라고 말하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참고 견디는 능력을 자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를 키우는 일입니다.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내 삶을 따뜻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가까이 할 인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만남의 첫마디가 아프다, 힘들다, 짜증난다로 시작하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아무리 몸이 고단하고 삶이 팍팍해도 귀한 인연을 만난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 얼굴 보니 좋네요. 덕분에 기운이 납니다. 그 첫마디 하나가 상대의 하루를 밝히고 결국 내 삶까지 밝힙니다. 말은 내 마음을 먼저 바꿉니다.
그래서 말이 곧 인생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습관인 사람 곁에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그 우울한 기운에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관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관계는 서로의 삶을 살리는 온기여야 합니다. 여러분, 김영석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상처가 깊어지는 순간은 대개 큰 사건이 아닙니다. 말을 끊는 순간입니다. 누군가가 용기 내어 속마음을 꺼내고 있을 때 상대가 그 말을 딱 잘라버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니지. 네가 틀렸어. 내가 말이 맞아. 여러분, 이 한마디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중간에서 끊어버리는 폭력입니다. 대화는 정보 교환이 아닙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정답 맞히기가 아니라 마음의 이동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 그걸 조심스럽게 건네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상대가 말을 끊는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내 마음은 끝까지 들을 가치가 없다. 내 판단이 너보다 위다. 이런 메시지를 숨겨서 보내는 겁니다. 말을 끊는 사람은 흔히 이렇게 착각합니다. 나는 옳은 소리를 해주는 거야. 내가 바로잡아줘야 해. 하지만 여러분, 옳은 소리는 태도와 함께 전달됩니다. 태도가 틀리면 옳은 말도 칼이 됩니다. 내용이 맞아도 전달이 폭력이면 상대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은 어떤 정답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말버릇을 저는 공감을 차단하는 말 끊기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상대가 말하는 도중에도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듣는 척하지만 사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화의 목적이 이해가 아니라 지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가 끼어들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예민해. 그런 건 원래 참는 거야. 이 말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상대의 감정을 느끼는 것에서 틀린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슬픔이 과민함이 되고 억울함이 오해가 되고 고통이 약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두 번 무너집니다. 한 번은 상황 때문에, 또 한 번은 내 감정이 부정당해서 무너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대화 지배욕이라고 부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의 말을 듣는 동안에도 머릿속으로는 다음 반박을 준비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척하지만 사실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상대를 꺾으려는 질문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다리가 아니라 성벽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오가야 하는데 그들은 내가 옳다는 성벽을 쌓아놓고 그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관계를 서서히 말려 죽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끊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사람은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속마음을 말하려다가도 어차피 또 끊기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대화가 유지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표면적인 이야기만 오갈 뿐입니다. 날씨, 건강, 뉴스 같은 이야기만 남습니다. 마음은 사라집니다. 관계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이가 끝맺지 않으면 듣는 이도 끝까지 들어야 한다. 그것이 사람을 대하는 예의 첫걸음이다. 이 말은 단순히 예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조건을 말해주는 겁니다. 인간은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만 마음을 엽니다. 말을 끊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다칩니다. 다친 마음은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말을 끊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고민, 깊은 속내, 상처를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담기에는 그릇이 너무 날카롭습니다. 둘째, 대화의 규칙을 짧게 세우십시오. 상대가 끊어들 때 길게 따지지 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 끝까지 하고 싶어요. 조금만 들어주세요. 지금은 공감이 필요해요. 이 한 문장은 싸움이 아니라 대화의 안전장치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상대는 그것을 허락으로 착각합니다. 셋째, 우리 자신도 경계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생깁니다. 경험이 생기면 상대가 말하는 순간 결론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끊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번만 멈추십시오. 손으로 입술을 누르는 느낌으로 참으십시오.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먼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 다음에야 비로소 묻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 순서 하나가 상대를 살리고 관계를 살립니다. 여러분, 대화에서 가장 귀한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상대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끊어버리는 사람은 사실 상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보다 위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옳은 말이 폭력이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마음을 말했는데 그 사람이 늘 그건 아니지부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정하려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교정은 때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 필요한 건 교정이 아니라 품입니다. 품이 없는 교정은 사람을 더 망가뜨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마음을 마음대로 끊어내는 사람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느라 쓰기에는 너무 소중합니다.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말을 다 하고 숨을 고를 시간을 주는 사람, 그 사람 곁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진짜 인연입니다. 여러분, 김영석입니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말해주는 척하면서 내 가능성을 꺾어버릴 때입니다. 겉으로는 조언처럼 들리는데 듣고 나면 마음이 축 처지고 내가 한없이 초라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 나이에 그게 되겠어? 괜히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마.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가능성 회방입니다. 사람의 꿈을 미리 잘라내는 말이지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조심성이 늘어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실패를 겪고 책임이 생기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조심성을 이용해 남의 도전을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걱정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내가 새롭게 빛나는 꼴을 못 보겠다는 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유형을 현실주의자로 위장한 가능성 회방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새 계획을 말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은퇴 후 작은 자격증을 따보겠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겠다. 건강을 위해 뭔가 배워보겠다. 혹은 작은 일이라도 해보고 싶다. 이런 말은 사실 허풍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계획이 있을 때 눈빛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회방꾼은 그 눈빛을 제일 먼저 꺼뜨립니다. 말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야, 내가 다 알아. 현실은 냉정해. 요즘 젊은 애들도 안 되는데 너라고 되겠어. 그런 거 해봐야 소용없어. 그 순간 여러분의 가슴에서 작은 불씨가 꺼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계획을 말할 때만 해도 설렜는데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부끄러워집니다. 내가 너무 나댔나? 내가 주제 파악 못했나? 이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방꾼의 효과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스스로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심리학에서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구니 속에 개를 여러 마리 넣어두면 한 마리가 밖으로 기어 나오려 할 때 다른 개들이 집게발로 끌어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개통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가 변하려 하고 새로 도전하려 하면 어떤 사람은 기뻐하기보다 불안해합니다. 제가 변하면 나는 뭐지? 제가 앞서가면 나는 뒤처지나? 이 불안을 견디지 못하면 상대를 끌어내리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끌어내림은 대개 이런 모습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더 교활합니다. 공격이 아니라 조언처럼 들리니까요. 정약용 선생께서는 사람의 길을 막는 심리를 아주 날카롭게 경계하셨습니다. 남의 길을 함부로 막지 말라.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덕목이 아닙니다. 인생 후반에 특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나이가 들면 길은 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다양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60에 시작한 일이 70의 인생을 살립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 배운 작은 기술 하나로 사람을 만나고 활력을 찾고 건강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회방꾼은 자신의 좁은 경험으로 세상을 재단합니다. 그리고 그 재단으로 남의 날개를 꺾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안 돼. 그건 별로야. 그건 의미 없어. 괜히 하지 마. 내가 해봐서 아는데. 여러분, 안 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값싼 지식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안 되는 이유는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되게 만드는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들었을 때 진짜 인연은 이렇게 묻습니다. 좋다. 그럼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준비는 뭐가 필요할까? 네가 즐겁다면 해보자. 이 차이가 큽니다. 회방꾼은 벽을 세우고 진짜 인연은 길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회방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꿈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십시오. 꿈은 아직 완성된 성이 아닙니다. 처음엔 작은 집입니다. 지붕도 얇고 벽도 약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러니 꿈은 증명할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응원할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내 불씨를 보고 함께 바람을 불어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동료입니다. 둘째, 현실이라는 말에 즉시 흔들리지 마십시오. 현실은 하나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현실이 다릅니다. 체력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동기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방꾼은 자기 현실을 여러분에게 덮어 씌웁니다. 이때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건 내 한계지 내 한계가 아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셋째, 반응은 짧고 단호하게 하십시오. 회방꾼과 길게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설득을 위해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 말합니다. 그래서 길게 대답할수록 여러분만 지칩니다. 고마워. 나는 한번 해볼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드럽게 말해도 마음은 단단해야 합니다. 결정을 빼앗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의 가장 큰 적은 실패가 아닙니다. 도전하다가 넘어지는 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기 전에 마음이 꺾이면 다시 일어날 자리가 없습니다. 회방꾼의 말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걷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새로운 시도를 들었을 때 무심코 그 나이에 그건 힘들지 같은 말을 던지지 않는지 말입니다. 내 경험이 상대의 미래를 가리는 장막이 되면 안 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처럼 지난 일은 거울이 되어야지 현재를 가리는 장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실패가 남의 가능성을 꺾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가능성을 막는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그 마음이 움직이는데 누군가가 현실이라는 말로 찬물을 끼얹는다면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방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꿈과 도전은 귀합니다. 그 귀한 것을 함부로 비웃거나 안 될 이유부터 나열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지해주는 사람만 곁에 두면 됩니다. 여러분, 김영석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 말 들어. 절대 하지 마. 그거 하면 큰일 나. 겉으로는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움츠러들고 하고 싶던 일도 겁이 나서 접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압박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조언을 가장한 통제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말은 욕설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된 압박이 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간단합니다. 나는 너보다 위에 있다. 나는 경험이 있고 너는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따라야 한다. 이 구조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귀하다고 해서 그 경험이 곧바로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시대가 다릅니다. 내 경험은 어디까지나 나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과거를 들이밀어 타인의 현재와 미래를 막아버립니다. 그게 바로 본성이 못된 조언의 형태입니다. 이런 유형의 말버릇을 저는 조언을 가장한 압박이라고 부릅니다.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이 늘 단정적입니다. 무조건 하지 마. 절대 안 돼. 그건 끝장이야. 조언은 원래 선택지를 열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압박은 선택지를 닫아버립니다. 선택지를 닫는 말은 조언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둘째, 근거가 내 경험 하나입니다. 내가 해봤어. 나는 겪어봤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겪어본 세계가 세상의 전부입니까? 어떤 사람은 수영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수영이 최고의 재활이 되기도 합니다. 내 경험은 내 몸과 내 상황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걸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하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 오만입니다. 셋째, 말끝이 은근히 상대를 겁줍니다. 그러다 다친다. 괜히 돈만 날려. 나중에 후회한다. 이 겁주는 말은 상대의 심장을 쪼그라들게 합니다. 사람은 겁을 먹으면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전을 멈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해볼 걸. 그런데 그 후에는 말해준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까요? 정말 여러분을 걱정해서일까요? 물론 걱정이 섞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 밑바닥에는 이런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는데 네가 성공하면 어떡하지? 나는 안 하는데 너만 하면 내가 초라해지잖아. 그래서 상대의 가능성을 미리 꺾어버립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권위적 투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한계를 상대에게 투사해 상대도 같은 한계 속에 가두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글을 남기며 이런 뜻을 전하셨습니다. 지난 일은 거울이 되어야지 현재를 가리는 장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과거의 실패는 나를 조심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타인의 미래를 가릴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압박형 조언자는 자신의 실패를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남의 길 앞에 장벽을 세웁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려 할 때,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보려 할 때, 작은 공부를 해보려 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별거 없어. 그거 하면 손해야. 그건 나이 들어서 하면 더 아파. 이 말을 듣고 겁이 나서 접어버립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안전함이 남는 게 아닙니다. 가능했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나의 하루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 갑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에 가장 큰 손실은 돈이 아니라 가능성의 소멸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 사람의 말에서 압박을 분리해내십시오. 절대 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사실 이런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는 힘들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번역하십시오. 당신은 힘들었구나. 하지만 나는 다를 수 있다. 이 번역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둘째, 대답은 짧게 선택권은 내 손에 쥐십시오. 고마워요. 참고할게요. 나는 내 속도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설득하려 들지 마십시오. 압박형 조언자는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사람입니다. 길게 말할수록 여러분만 흔들립니다. 셋째, 검증은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하십시오. 누군가가 수영은 안 돼 라고 말하면 한번 체험 수업을 들어보십시오. 그건 돈 낭비야 라고 말하면 작은 비용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압박형 조언자는 대개 가능성을 막는 데는 열심이지만 검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실험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내가 해봐서 아는 대로 시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조언의 품격은 내 경험을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대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진짜 어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경험은 이랬어. 하지만 너한텐 다를 수도 있어. 한번 알아보고 네가 결정해. 이 한 문장이 상대의 삶을 살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다릅니다. 내 과거가 남의 오늘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다면 속으로 단호히 말하십시오. 당신의 과거와 나의 오늘은 같을 리 없다.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인생의 남은 시간은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남의 두려움을 대신 떠안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움직이고 싶은 것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곧 여러분의 생명력입니다. 생명력을 꺾는 말이 반복된다면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본성이 만들어낸 압박입니다. 가까이 둘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김영석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교활한 폭력이 있습니다. 주먹이 아니라 말로 때리는 폭력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늘 이런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나 원래 솔직해. 나 뒤끝 없어. 난 거짓말 못해.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성격이 직설적인가 보다. 그래서 참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함은 무례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뒤끝이 없다는 말은 품격이 아니라 때로는 이기심의 선언입니다. 이런 유형의 말버릇을 저는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하는 이기심이라고 부릅니다. 특징은 간단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가시 돋친 말을 던져 상대를 난처하게 만들고 나중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서운해하지 마. 나 뒤끝 없어. 이 말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상처 줘도 너는 화내지 마. 내가 칼을 휘둘러도 너는 아파하지 마. 이런 구조입니다. 여러분, 상처에는 뒤끝이 남습니다. 칼을 맞으면 흉터가 남듯 말에 맞으면 마음의 흉터가 남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말합니다. 난 뒤끝 없어. 물론 뒤끝이 없겠지요. 칼을 휘두른 사람은 손이 가볍습니다. 허공을 가른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맞은 사람은 다릅니다. 상처는 남습니다. 그 상처를 예민함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바로 이 유형의 잔인함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임에 갔는데 새 옷을 입고 나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 옷은 좀 아니다. 너무 화려해. 얼굴이 더 나이 들어 보여. 사람들 다 듣는 자리에서 말이죠. 그리고는 웃으며 한마디 더 합니다. 난 솔직한 거 알잖아. 여러분, 이건 솔직함이 아니라 공개망신입니다. 조언이 아니라 권력 과시입니다. 내가 너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지요. 공자는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에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은 진실 여부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살리는가입니다. 진실이라도 사람을 죽이면 칼입니다. 진실이라도 사람을 망신 주면 폭력입니다. 그런데 솔직함을 내세우는 사람은 이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감정 배출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했으니 시원하다. 그게 끝입니다. 그 시원함의 대가를 상대가 치르는 구조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도 말의 품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할 때는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하니 내 입이 시원한 것보다 상대의 귀가 평안한 것이 먼저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핵심을 찌릅니다. 품격은 할 말 다 하는 용기가 아니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리는 절제에서 나옵니다. 참는 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는 것이 강함입니다. 그런데 무례를 솔직함으로 포장하는 사람은 더 교활합니다. 그들은 미리 이렇게 말해둡니다. 나 뒤끝 없어. 이 말은 상대를 두 겹으로 묶습니다. 첫째, 상처받아도 말하지 말라는 묶음. 둘째,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묶음. 그래서 피해자는 침묵합니다. 침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더 대담해집니다. 봐라, 이 정도 말해도 괜찮네. 그리고 다음엔 더 센 말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마음은 너덜너덜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공감 면역 혹은 미성숙한 방어 기제로 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공격성을 직설적 성격으로 포장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상대의 분노를 차단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아주 이기적인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세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그 말은 상처였다는 사실을 짧고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자주 좋게 넘어가자로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무례는 관계를 망칩니다. 그러니 차분히 말하십시오. 당신은 뒤끝이 없을지 몰라도 나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 문장은 공격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무례한 사람은 대개 상대가 침묵할 때만 강합니다. 상대가 차분히 경계를 세우면 주춤합니다. 둘째, 공개적인 자리에선 즉시 선을 그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말이 나오면 웃으며 넘기지 마십시오. 웃으면 허락이 됩니다. 이럴 때는 담담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여기서 듣기 불편하네요. 짧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셋째, 변하지 않으면 거리를 두십시오. 한번 말해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왜 예민해, 농담도 못 받아로 나온다면 그 사람은 배려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연을 붙잡고 정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인연은 참는다고 깊어지지 않습니다. 존중이 있을 때만 깊어집니다. 여러분, 솔직함은 따뜻해야 합니다. 솔직함은 상대를 살리기 위해 진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례한 솔직함은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해 진실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같은 진실이라도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면 그것은 다른 행위입니다. 전자는 약이고 후자는 독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나도 모르게 난 솔직해서 그래 라는 말로 누군가를 찌르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말이란 한 번 던지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에 꽂힌 대못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진짜 품격은 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을 때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파장을 만들지 한 번 더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누군가가 무례한 말을 던지고 나 뒤끝 없어라고 말한다면 속으로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저 사람은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남의 상처를 책임질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그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거리를 지킬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귀합니다. 그 마음을 함부로 긁어놓고도 솔직함이라는 말로 도망치는 사람에게 내 인생의 자리를 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김형석입니다. 사람을 가려낸다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남은 삶을 더 따뜻하게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참아라, 맞춰라, 관계를 유지해라 라는 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래도 정이 있지 않냐, 이 나이에 사람 잃으면 안 된다 라는 말에 더 쉽게 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면서까지 지켜야 할 인연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성이 못된 사람이 습관처럼 내뱉는 말의 형태를 따라가며 사람의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 하나하나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패턴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공통된 결이 있습니다. 남을 축하하는 듯 하면서 깎아내리고, 남의 슬픔을 듣는 듯 하면서 빼앗고, 만남의 첫마디로 관계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대화의 흐름을 끊어 상대의 마음을 막아버리고,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가능성을 꺾고,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선택권을 빼앗고,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던집니다. 모두 다르게 보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결국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곧 그 사람의 덕이며 말은 덕의 겉모습입니다. 말이 거칠고 교묘하면 덕도 그만큼 흔들립니다. 저는 오래 살수록 확신하게 됩니다. 사람은 겉으로 잘해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밥을 사주고 선물을 줘도 말로 계속 내 마음을 갉아먹는다면 그건 따뜻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에서 자주 착각합니다. 오래 알았으니 참아야지. 내가 어른이니까 이해해야지. 내가 먼저 양보해야지. 그런데 참는다고 해서 상대가 변합니까? 대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 사람에게는 면허가 됩니다. 이 정도 해도 괜찮네. 그래서 말은 더 거칠어지고
물에는 더 대담해집니다. 결국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참음은 미덕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무례 앞에서의 참음은 자기 학대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는 정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리는 꼭 극단적 단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리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리의 정리입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것, 연락을 늦게 받는 것, 대화 시간을 짧게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관계의 독성이 크게 약해집니다. 가까울수록 상처가 깊어지니 거리를 조절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둘째, 주제의 정리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 중요한 이야기, 내 꿈, 내 약점, 내 가족 문제를 꺼내지 않는 것, 날씨, 건강, 가벼운 근황 정도만 나누는 것. 사람은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진심은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됩니다. 특히 말로 찌르는 사람에게 진심을 주면 그 진심이 약점이 됩니다. 셋째, 경계의 정리입니다. 불편한 말이 나올 때 짧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 그 말은 불편하네요. 그건 지금 듣기 힘듭니다. 제 선택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문장은 싸움을 키우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결국 한쪽이 무너집니다. 넷째, 인연의 정리입니다. 말을 해도 바뀌지 않고 경계를 세워도 비웃고 반복적으로 상처를 준다면 그때는 더 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무너뜨리면 그 관계는 이미 한쪽만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불균형입니다. 불균형은 오래 갈수록 여러분만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능력은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과 함께 사람을 가릴 줄 아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넓혀주지만 가림은 지켜줍니다. 이해만 있고 가림이 없으면 결국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가 누구에게나 닫힙니다. 가림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그리고 꼭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할 말버릇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더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문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나를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흐리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말해도 마음을 밟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실천 하나만 하십시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보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관찰하십시오. 만나고 난 뒤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숨이 편해지는 사람, 나답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시간을 더 쓰십시오. 반대로 만나고 난 뒤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이상하게 자존감이 내려가는 사람, 괜히 내가 초라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서는 시간을 아끼십시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오래 산다는 것을 많이 겪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문장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많이 이해한다는 것은 더 좋은 인연을 선택할 줄 아는 눈이 생긴다는 뜻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품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며 내 삶을 따뜻하게 채우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타인의 무례한 말에 밤잠 설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품격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귀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그 귀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축하해 주는 사람들, 여러분의 슬픔에 머물러 주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능성을 응원해 주는 사람들로 곁을 채우십시오.
오늘의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연은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려서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른의 지혜이고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